본격적인 강의 수업의 동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잠시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날 개강하는 LPI의 철학 강의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신분석 강의만을 해왔다면 LPI에서 본격적인 철학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영상에 나가고 있는 텍스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세미나 17 강의 2부 수업이고 2부 수업이 6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 락강의 세미나 총 13개의 세미나 중에 17회 세미나가 총 13개인데 그 중에 3강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텍스트를 계속 보시면 되고요. 3강 텍스트는 나누어드렸죠. 그걸 계속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와중에 여러분들의 텍스트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가는데 그 이유는 제가 먼저 원고를 쓰고 그 원고를 대체로 다 써놨습니다. 다 써놓고 여러분들에게 3강 텍스트를 드리면 그 주에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수정을 하고 보충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텍스트와 제 지금 강의하는 내용이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업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그 세미나 3강 텍스트를 다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수업이 끝날 즈음에. 왜냐하면 제가 수업 준비를 하면서 계속 텍스트를 고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10강의 10주의 세미나 강의가 이번 텀이 2부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3강 세미나 텍스트에 대한 완성본을 갖게 되시는 거죠. 자,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강의를 시작하면요. 자, 오늘 들어갈 내용은 주이상스의 장치로서의 기표라는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미나 17에서는 주이상스에 대해서 락강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를테면 일종의 융합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상징계와 실제를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고 일종의 융합된 것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문명세계, 언어의 세계와 그로부터 포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실제의 세계를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 관점이죠.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 관점. 예를 들면 예전에는 초기 락강에게는 어떤 태도가 관찰됐었냐면 전통적인 태도가 관찰이 됐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언어가 아닌 세계, 신체의 언어가 아닌 세계와 언어인 세계의 분리, 상징계와 실제의 분리, 혹은 초기에는 락강이 실제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상상계를 그렇게 봤던 거죠. 상상계, 이미지의 세계는 언어로 포착되지 않는 세계이고 그것과 대립되는 것으로서 상징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태도가 있었는데 어쨌든 상상계라는 것을 그때는 일종의 언어 외적인 세계로 바라봤다라는 의미에서 어쨌든 그것도 실제의 위상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시절에는 락강이 그렇게 상징계의 세계와 사물 자체의 세계를 분리되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분히 고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면 그러한 경향으로부터 차츰 분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차츰 분리가 일어나서 지금 세미나 17에서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취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상징계가 없으면 그로부터 유출되는, 그로부터 생산되는 잉여향유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상징계와 실제가 단단하게 맞붙어 있는 것으로 혹은 둘이 거의 하나인 것으로 바라보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자클락 밀레가 이 세미나 17의 그 출간의 즈음에서 스페인에 가서 북토크 형식의 일종의 북토크죠.
7간의 즈음에서 했던 강연에서 그런 표현을 하죠. 락강의 2부다. 2부. 두 번째 락강이다. 이전의 락강과는 굉장히 다른 이 두 번째 락강이 시작되는 그런 세미나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종의 융합론이라고 볼 수 있다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신학적 관점에서라면, 신학적인 관점에서라면 결국 신은 저 세계에 존재하고, 그러니까 저 세계, 이 세계가 아니고 저승, 그러니까 낙원의 세계, 저 하늘나라 위에 존재하고 인간의 세속은 인간들의 세계인 것이고 그 둘을 매개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이런 관점으로부터 자 이게 뭐랄까 전형적으로 관료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교회의 태도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자, 신은 편재한다. 일상에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 그건 꼭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있어야만 내가 신에게 접근하는 건 아니다. 신은 편재하고 또 신이 등장하는 모습도 보편화되어 있지가 않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수준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융합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러한 신학과 맞닿아 있는 이론적인 태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건 신학의 관점이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지금 락강이 상징계와 실제를 교차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태도는 듀샹의 레디메이드가 보여주는 미술의 관점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듀샹의 레디메이드는 제가 이전에 미술 관련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지만 듀샹의 레디메이드는 일종의 근대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탈근대의 완성. 근대는 르네상스 이후로부터 시작된 상징계 우위의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상징계 우위의 문명이 르네상스로부터 시작이 되죠.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로부터 상징계가 우위에 존재한다. 자, 언어적인 강박이 세계를 모두 장악할 수 있다는 그런 태도가 서구 문명을 지배하고 있었다면 그러한 서구 문명의 상징계 우월주의가 혹은 남성 중심주의가 19세기에 몰락하기 시작한다라는 그 미학 강의를 제가 이전에 해드렸어요.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이 장소에서이겠지만 다른 수업에서. 그리고 그러한 몰락이 가장 적극적으로 관찰되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오르세 미술관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예전에 오르세 미술관에 관련된 강의를 해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르세 미술관은 어떤 장소인가 하면 물론 오르세 미술관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기로서의 작품은 뭐 사실주의 회화인데 이 사실주의 회화는 어떤 의미에서 사회주의적 회화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쿠르베와 같은 작품들, 사실주의 회화는 오르세 미술관에 어울리는 작품이 아니고 루브르 미술관에 어울리는 작품인 것이죠. 왜냐하면 근대 미술의 정점을 찍는 작품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르세 미술관을 기획했던 그 사회주의 정부가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사회주의 작품을 첫 번째 미술사의 시작점으로 주목하기 위해서 쿠르베를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한 것은 사실인데 사실은 그 이후에 등장했던 작품들이 인상주의 작품이라든지 라파엘 전파라든지 그 이후에 등장했던 온갖 종류의 신비주의적인 작품들, 온갖 종류의 다시 말해서 여성적 욕망의, 히스테리적 욕망의 작품들이 그러한 변주들의 우아함이 오히려 오르세 미술관의 가장 중요한 작품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19세기를 바로 일종의 융합적 세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죠. 르네상스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죠. 신성은 인성과 분리되어 있고 인성을 통해서 인간의 속성을 통해서 신성을 가늠하려고 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르네상스의 정교한 과학기술로 관찰해서 그렇게 관찰된 세계가 좋아 보이는 모습이 신이 좋아하는 모습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그러한 관점의 세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좋아한다면 신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이성이 결국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 라는 전형적인 로고스 중심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러한 태도이고 또한 플라톤주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러한 태도가 르네상스에 지배하고 있었다면 19세기는 바로 예술작품이
그러한 로고스 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서 파토스적인 경향으로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와서 이미 로고스에 지배받고 있는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와서 삶의 로고스를 교란시키고 그러한 교란을 오히려 진리사건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19세기에 등장했던 것이라면, 그리고 그러한 등장이 인상주의로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추구가 되어서 결국은 그것에 정점을 찍는 20세기 초반에 듀샹의 레디메이드 작품을 통해서 완성되고 있던 것이라면, 그게 탈근대의 완성이라면, 그러한 신성과 인성의 융합론 혹은 포착 불가능한 것이 포착 가능한 세계로 유입되어 들어와서, 혹은 포착 불가능한 세계가 결국은 포착 가능한 세계의 일종의 결과물로서 등장해서 포착 가능한 세계를 교란시키는 그러한 사태들이 벌어지는 것을 일종의 진리사건으로 본다면, 그것이 미술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태도라고 보고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락강의 2부, 결국 세미나 17의 이러한 관점, 즉 주일상스와, 즉 실제와 상징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공존하는 것이고 둘이 상호작용하는 것이다라는 태도는 결국 19세기 미술에서 발견되는 탈근대의 관점과 상당히 유사한, 궤를 같이 하는 이론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후기 락강은, 이게 지금 세미나 17일 이후부터 우리가 후기 락강이라고 본격적으로 부를 수 있는데, 이 후기 락강은 그런 의미에서 고전주의도 아니고, 또한 그런 의미에서 낭만주의도 아닌 것이고, 또 나아가서 구조주의도 아니라는 것이죠. 구조주의는 주체라는 개념이 없지만 락강에게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주체라는 개념이 그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그 주체가 고전주의적 주체는 아닌 것이고 낭만주의적 주체도 아닌 것이니까. 자, 그런 거죠. 후기 락강에서 그렇게 새로움이 출현하고 있다는 거죠. 상징계의 장치의 반응 효과로서 등장하는 주의상스, 그걸 잉여 주의상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잉여 주의상스를 우리는 이렇게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감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걸 발생시키는 걸 이제부터 락강이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자 하냐면 장치, 기계 장치와 같이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일종의 유비적인 설명을 이어나가는데, 그러니까 기표를, 시니피형을 주의상스의 장치, 주의상스를 생산해내는 장치로서 간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죠. 락강의 태도를. 기표장치의 도입은, 자, 기표장치라는 건 기표가 장치처럼 보인다는 것은 기표가 뭐 언어가 어떤 초월적인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일종의 기계장치처럼 기능하게 된다는, 우리의 신체에 박혀서 그 신체를 파고 돌아다니면서 일종의 머신처럼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발생시키는 효과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뭐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으로 비유되는 그러한 효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편하게 정신분석의 용어로 쓰자면 항상성을 유지하는 쾌락 원칙과 죽음 충동으로 빠져나가는 무질서의 법칙, 엔트로피의 현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표가 인간의 신체에게 발생시키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기표 그러면 그러니까 정신분석을 절반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대체로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에크리까지 보잖아요. 그리고 그 에크리 이후에 64년 이후에 락강의 세미나들은 접근하지 못하고 연구를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절반만 락강을 공부하면 보통 상징계 그러면 신체를 포획하고 신체를 사로잡고 항상성의 질서를 강제하는 아버지의 권력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상징계와 실제를 그냥 대립구도로 보는 관점밖에 발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지금 락강이 세미나 17에서 이 기계장치라는 유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상징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징계가 오히려 실제를 생산해낸다는 거죠. 상징계가 엔트로피를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의 보증자가 오히려 무질서까지 함께 생산한다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락강이. 이 기표의 기계장치와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면을 통해서 관찰하는 기계들의 역학적 관계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 둘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 기계들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하면 하나의 요소가 다른 하나의 요소에 운동을 전달하는,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혹은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기능한다는 것인데, 그것과 기표 장치가 아주 유사하다는 거. 어떤 의미에서 유사한가 하면 기표는 무엇을 전달하나요? 기표는 쾌락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기표들이. 하나의 기표가 다른 하나의 기표에 쾌락을 전달한다는 거죠.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아주 그냥 유화적인 방식으로 해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쳐보세요. 제가 A를 사랑해요. 근데 A는 그 사람의 이름일 뿐이지 그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신체는, 존재는 아닌 거잖아요. A는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A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A라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저는 그 A라는 사람, 이 존재와 만나기도 전에 이 이름만 들어도 쾌락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기표가 쾌락의 전도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혹은 A라는 발음을 하지 않아도 A를 은유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다른 기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설명하거나 비유하는, 그 사람을 직접 가리키는, 그 이름을 직접 가리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암시할 수 있는 알레고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알레고리들을 난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것만 들어도 쾌락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머니들이 자신의 자녀를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의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자녀의 친구들만 보아도 혹은 그 자녀 또래의 아이들만 보아도 쾌락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기표들은 전도체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표가 다른 기표에게 대체되는 방식으로 쾌락의 전도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쾌락의 전도체. 콩딕트리스 볼육테라는 표현을 하죠. 쾌락의 전도체 역할을 한다. 마치 실제의 기계들이 각 부분이 운동 에너지의 전도체 역할을 하듯이 표지로서의 기표가 쾌락의 전도체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징계는 아주 많이 기계장치와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를 지배하는, 그게 우리의 쾌락을 지배하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장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인위적인 느낌이 들어요. 아주 인위적이에요. 우리가 기표에 의해서 그렇게 사로잡고 그렇게 행동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계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인간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표에 의해서 지배되는 기계장치들이 행동하는 듯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위성, 라깡이 다른 곳에서 항상 표현하는 바대로 그 factis, 인위적인 것의 성격은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위적인 것을 은폐시키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시선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어떤 기능인가 하면 팔루스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팔루스가 우리를 상상계 안으로 밀어넣어서 인간이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이미지만을 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상징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징계는 아주 기계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계와 상징계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상징계는 기표의 본 모습이에요. 기계장치처럼 작동하는 기표들의 본 모습이죠. 그런데 그 상징계를 우리가 관찰하면 전혀 인간 같지가 않아요. 인간 세계처럼 보이지도 않고 인간의 삶처럼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것일까? 실제로 그 상징계가 생산해내는 상상계적 이미지들의 세계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상상계적 이미지들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팔루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루스는 상징계의 작동 요소이지만, 상징계의 작동 장치이지만 의미를 생산한다라는 의미에서 상상계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중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락강은 이렇게 항상 어떤 세미나에서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락강은 항상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인간을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움 자체라는 건 환상이라는 거죠. 인간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이
인간 일반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잘 사용하는 우회로는 어디인가 하면 바로 정신병과 성도착의 구조를 참조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정신병과 성도착을 바라보면 그것에 대비해서 신경증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락강이 주로 락강 자신도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물론 그랬을 테지만 정신병자들에 대한 연구를 아주 많이 했어요. 초기부터. 프로이트와는 좀 다른 점이죠. 프로이트는 그러니까 변방의 의사였고 초기부터 정신분석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니까 락강과는 좀 케이스가 다르지만 락강은 정신병동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정신병자들을 관찰하는 데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그리고 정신병자들 관찰하는 것이 신경증자들을 관찰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생각하고 그러한 글을 쓰기도 했고 그러한 강연을 했던 사람인 거죠. 정신병 치료에 대한 예비적 질문들이라는 텍스트 에크리에 있잖아요. 거기서도 락강이 정신병자들을 관찰하는 것이 어떻게 신경증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역설하고 있죠. 그리고 신경증자를 관찰하는 것이 또한 정신병자를 관찰하는 데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거기서 또한 그 아주 초기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락강이 단언하고 있죠. 정신병자가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 다른 구조일 뿐이지 신경증자와 정신병자 사이에 위계는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죠. 누가 더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더 병자가 아니라는 거죠. 다 병자인 거예요. 다. 병이란 단어를 써야 한다면 우리가 병이란 단어를 어떻게 쓰나요? 정상이라는 이미지를 설정해 놓고 그 정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사태들을 병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정상이라는 이미지를 락강은 어디서 찾는가 하면 환상 속에서 찾는다는 거죠. 그건 극도의 환상이라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팔루스가 만들어낸 상상계적인 환상이야말로 바로 정상이라는 이미지라는 거죠. 인간의 정상성이 존재한다. 성인 남성, 여성의 정상성이 존재한다는 건 팔루스라는 환상장치가 만들어낸 극도의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비유한다면, 그것에 비추어서 인간을 보아야 한다면 100번 양보해서 바로 그 정상성이라는 것이 환상이긴 하지만 존재한다라고 가정하고 그것에 비유해서 인간 모두를 관찰한다면 인간 모두는 다 그 정상과 관련이 없는 병적인 존재처럼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게 락강의 인간 이해라는 것이죠.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기표의 장치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욕망의 구조가, 주입상스의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다 정밀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락강이 도착증에 대한 설명을 도입하고 있어요. 이후에 강의에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강의에서 특히 사도마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착증을 관찰하면 인간의 일반이라고 할 수 있는 신경증의 주체들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 사도마조이즘은 신체에 어떻게 기표가 표지되는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드러내어서 보여주고 그것이 또한 어떻게 다른 기표와 만나는 방식으로 기계장치처럼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주목과 연구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의 장치가 우리가 욕망의 장치라는 걸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리비도의 집중과 초과를 만들어내는지 혹은 리비도의 흐름이 전혀 집중되지 않고 계속 흐르는 유통 과정만을 생산해내는지에 대한 단서들을 도착의 구조가 우리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욕망의 구조가 얼마나 인위적인지를 성도착의 구조의 인위성을 관찰하면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수업하면서 은유와 환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강의 듣는 분들 중에서 이번 강의가 처음인 분들이 은유와 환유가 도대체 정신분석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제가 짧게 답변을 드렸지만 사실 보다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도착의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락강이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은유와 환유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도착의 구조를 설명을 드리고 성도착이죠. 그리고 신경증의 구조를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자, 성도착의 구조와 신경증의 구조 대립된다고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대립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성도착의 구조는 신경증과는 다르게 신경증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상인들이라고 말하는 구조의 세계예요. 성도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도착인 거고 근데 그게 두 개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 도착에서는 은유가 작동하고 은유가 주로 작동하고 환유는 작동하잖아요. 그게 성도착의 구조예요. 그 신경증에서는 환유가 주로 작동한다는 거. 은유는 한 번 일어나고 환유가 주로 작동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설명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에 강의를 들으셔서 알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자, 이런 거죠. 은유와 즉 메타포와 환유, 메토니미는 일반적으로 문학 이론이나 그냥 국어 이론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개념과는 좀 달라요. 자, 은유는 뭐예요? 은유는 뭐 하나의 대상을 다른 하나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국어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을 보고 당신은 꽃과 같다. 나의 꽃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건 은유적인 표현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국어에서 환유라는 것은 한 사물이나 어떤 대상의 일부분을 가지고 그 전체를 은유하는 걸 말하죠. 자, 이걸 기본적으로 국어에서는 은유와 환유라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덧붙이는 해명인데 락강의 정신분석은 자, 은유와 환유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해요. 은유는 한 번만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A가 B로 대체되면 그게 은유예요. 이제 더 C나 D가 오면 안 돼요. A는 B로 대체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을 보고 당신은 꽃과 같다라고 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은유는 그렇게 작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락강이 말하는 은유는 일반적으로 부성적 은유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차츰 설명을 드릴게요. 부성적 은유예요. 그래서 부성적 은유는 한 번만 일어나는 걸 말하죠. 그리고 락강이 말하는 환유는 메토니미는 계속 일어나는 걸 환유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A가 B로, B가 C로, C가 D로 계속 환유되는 것을 환유라고 불러요. 그렇게 대체되는 걸 환유라고 불러요. 우리는 환유를 어디서 주로 만나게 되는가 하면 국어사전을 보면 환유를 만나게 되죠. 국어사전을 보면 나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잖아요. 그럼 나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그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면 그 표현 속에 등장하는 한 단어를 또 다른 사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체하는 방식으로 읽어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뭐야? 이 하얀 물체가 뭐야? 라고 말한다면 이 하얀 물체는 어떻게 환유가 될까요? 이 하얀 물체는 강의에서 쓰는 물건이야. 자, 하얀 물체가 강의에서 쓰는 물건이야 라고 환유됐어요. 여기서 끝나면 이건 환유가 아니고 은유예요. 그런데 강의에서 쓰는 물건은 또 뭐야? 아, 강의를 설명할 때 무언가를 표기하는 판이야 라고 말하죠. 그럼 세 번째 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표기하는 판은 또 뭐야? 아, 판은 평평한 걸 말해. 아, 그럼 또 한 번 평평한 것이라는 환유가 일어났죠. 평평한 것이라는 문장으로 평평한 것에 뭘 하는데 아, 매직으로 무언가를 쓰는 거야. 그럼 매직은 뭐야? 계속해서 환유가 일어나고 이걸 설명할 때 끝이 없어져요. 이게 언어의 본질이에요. 하나의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환유가 끝도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환유가 끝도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환유는 그렇게 계속해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가 지금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아무렇게나 환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와 뜻이 하나의 방향성을 따라서 흘러가야 되지 갑자기 이건 하얀 판이야 그러다가 제가 이거 타고 놀면 재밌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더 이상 칠판의 의미가 사라져버리죠. 이걸로 뭐 창을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건 더 이상 이 환유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환유를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환유는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흐름을 의미화의 흐름이라고 부르죠. 의미화의 흐름이라는 것을 모든 환유들은 가지고 있고 그 의미화의 흐름 안에서만 환유는 작동하게 되는데 그 의미화의 흐름을 지배하는 것을 팔루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언어적인 표현들이 소통 가능한 의미의 흐름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배하는 것, 조율하는 것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팔루스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환유는 그렇게 끝도 없이 이루어지지만 어쨌든 방향성을 갖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은유는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왜 한 번만 일어나는 것으로 락강이 설명을 하면서 사용을 하는가 하면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면 쾌락의 신체로 파악해요. 어린아이에게는 신체는 쾌락의 장소인 거예요. 어떤 쾌락인가 하면 어머니나 혹은 어머니에 준하는 어른, 그러니까 자기보다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 자기에게 뭔가 줄 수도 있고, 뭐 모유를 수유할 수도 있고, 이유식을 줄 수도 있고, 장난감을 줄 수도 있고, 안아줄 수도 있고,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는, 어쨌든 자신의 신체를 쾌락으로 유지해주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쾌락의 물질로 봐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가 자신을 파악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파악했을 때 그 상태는 포기되어야 하는 수준이 오죠. 포기되어야 하는 단계가 오죠. 어떤 단계인가요? 아이가 문명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단계인 거죠. 아이가 문명세계로 들어간다는 건 말을 배우는 단계인 거죠. 말을 배우면서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배우는 단계인 거죠. 그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배우는 단계에서 뭐가 사용이 되는가요? 명령어가 사용이 되죠. 어른들의 말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어른들의 말이 사용이 될 때에 권위가 있어야 하겠죠. 권위가 없으면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 권위가 있으려면 그 말이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말이 논리적인 관점에서 처음에 아이에게 들어와서 아이의 신체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걸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그런 진짜 기표가 있는 게 아니고 논리적인 사유 방식인 거예요. 락강이 논리적으로 사유를 해서 언어의 가장 중요한 최초의 기능은 무엇인가 하면 아이가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말을 사용한다는 건 어른들의 말을 사용하는 것인데, 즉 되고 안 되고의 이 윤리적인 말들, 문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 문명의 언어를 사용하려면 자신의 신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신체를 하나의 기표가 와서 은유하는 거예요. 신체를 밀어버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만 있다라고 밀어버리는 거죠. 이 최초의 은유가 부성적 은유인 거예요. 이 최초의 은유가 아이가 자신의 신체를 포기하고 언어를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이는 자신의 쾌락을 포기하고 어른들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이 아이의 신체를 은유한 거예요. 은유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는 착한 아이야. 그러니까 착한 아이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려면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면 아이는 그래, 나는 착한 아이야. 라고 원래 자기였던 걸 착한 아이로 은유하잖아요. 너는 우리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나의 기표가 들어와서 아들도 딸도 아니었던 얘를 그냥 쾌락의 존재였던 이 아이를 그래 내가 이 집안의 딸인가? 이 집안의 아들인가? 내가 그럼 말을 들어야겠네? 라는 언어 문명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은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의 쾌락의 신체가 하나의 기표에 의해서 은유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은유는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한 번 일어나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언어라고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 번 여기서 이 은유가 일어나고 저기서 저 은유가 일어나면 아이의 정체성은 흔들리게 되겠죠. 여기서는 딸이었는데 저기 가서는 아들이에요. 이러면 아이는 자신의 신체를 여러 번 은유하는 게 되잖아요. 여러 번 은유하면 이 아이는 정체성을 일관된 방식으로 추구할 수가 없겠죠. 자신의 좌표를 설정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은유는 한 번 일어나야 되고 은유가 여러 번 일어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정신증자의 세계들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증자들의 세계는 은유가 흔들려요.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은유가 한 번 딱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미약하게 은유되기 때문에 정신증자들은, 정신병자들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 집안의 아들인지 딸인지, 아니면 다른 집안 아들인지, 아니면 내가 한국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계속 흔들리는 거죠. 은유가 강하게 한 번 일어나지 않고 여러 번 일어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증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죠? 왜 은유는 한 번 일어나는 것이고, 락강의 정신분석적 개념에서 환유에 대해서 이제 그 은유가 한 번 일어나는 장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돼요. 이전에 제가 비슷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은유가 한 번 일어났어요. 일어났으면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장악해버렸어요. 하지만 나의 신체는 망각됐어요. 왜냐하면 쾌락의 신체이니까, 용납될 수 없는 쾌락의 신체이니까 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이름의 기표는 대상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냥 텅 빈 신체인 거예요, 내가. 나의 신체는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와서 은유는 했는데 이 원래 내가 누구였는지 이 존재는 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첫 번째 기표는 나를 공란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장악했지만 그 기의는 없는 거예요. 그 기의가 의미가 없는 최초의 기표인 거죠. 의미가 없지만 여러분, 의미가 없다고 해서 디렉션이 없는 건 아니에요. 디렉션은 강하게 있는 것. 이 아버지의 이름은 내 신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강하게 지시하고 있죠. 그 디렉션을, 그 방향성을 팔로스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다른 기표를 통해서 계속 확인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은유가 아니고 환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설정이 되어 있고, 나는 사람이고, 나는 남자이고, 나는 아들이고, 나는 어떤 성을 가지고 있고, 자,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에 의해서 나의 좌표는 설정이 됐어요. 그 뒤에 나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름들. 난 뭐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 난 초등학교 몇 학년일 수도 있고, 집에 와서는 착한 애이거나 때로는 나쁜 애일 수도 있고, 뭐 누구의 동생일 수도 있고, 누구의 언니나 오빠일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기표들이 그 아버지의 이름에 의해서 설정된 나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다가오는 걸 환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환유는 끝없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래서 신경증의 세계는 그러한 방식으로 한 번 은유가 일어나고, 부성적 은유가 일어나고, 그 부성적 은유에 의해서 생긴 공란을 채우기 위해서 끝도 없는 무한 반복의 환유가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락강이 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알레고리아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화의 존재라는 것이죠. 우화의 존재. 알레고리아.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원래의 신체로부터 벗어나서 하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환상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화예요. 근데 이 우화는 뭘 설명하기 위한 것인가 하면 바로 망각된 우리의 신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형성된 우화, 알레고리아라는 것이죠. 근데 이 우화는, 이 알레고리아는 은유의 세계인 거죠. 일종의 부성적 은유의 세계인 거예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화는 보편성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우화를 이야기해주면, 내가 어린 시절에 이랬어. 이렇게 자랐고, 부모와는 이런 관계를 맺었고, 학교에서는 이랬고, 내 우화를 말해주면 남들도 이해하는 거예요. 같은 우화, 비슷한 동질성의 우화 속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우화가 강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성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가 하면, 이건 역시 저의 표현인데, 모랄리스 혹은 트로폴로지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도덕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도덕적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우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우화를 항상 윤리적 판단하려고 하죠. 예를 들면 나 초등학교 때 이랬어 저랬어 얘기할 때 나는 착한 아이였어. 혹은 나는 나쁜 아이였어. 이런 판단이 항상 개입되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역사적인 과거를
이런 모랄리스, 도덕적 판단으로부터 벗어나서 이해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심지어는 지난주에 살이 1kg만 쪄도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살이 1kg 쪘는데 무슨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있어요. 혹은 잠을 1시간 더 잤는데 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화는 모랄리스의 우화이기 때문에, 즉 도덕적 판단의 우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신경증의 세계예요. 신경증은 그렇게 부성적 은유에 사로잡힌 도덕적 판단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성적 은유는 우리를 단 한 번 이루어진 강압적인 억압 속에 가두어 버리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알레고리아와 모랄리스의 세계를 프로이트가 뭐라고 부르냐면 가족 로맨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족 로맨스. 우리는 가족 로맨스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족 로맨스는 국가 로맨스의 미시적 판본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족 로맨스를 지배하고 있는 윤리적 판단은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는 윤리적 판단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 단위와 국가 단위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양적인 차이는 있을지언정. 자, 그렇게 지금 계속 신경증 설명에 머물러 있는데, 그렇게 환유가 일어나면, 제가 조금 전에 이 칠판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환유는 방향성을 갖는다. 인간에게는 그 환유는 어떤 방향성을 갖는가 하면 팔루스의 방향성을 갖는다라고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부성적 은유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상실한 것이 있는데, 이걸 항상 보상받기 위한 태도를 취하는데, 이것을 보상해 주려고 해준다고 우리에게 환상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미래 시제로서의 팔루스라는 거예요. 팔루스는 항상 미래 시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실현되는 팔루스, 남근의 행복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내일, 미래에 우리가 상실한 진정한 쾌락이 보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환유작용이 결국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는가 하면 우리의 신체를 비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고양이하고 비교하면서 우리의 인간의 존재를 특성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우리는 신체를 상실한 존재, 신체를 비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고양이하고 비교하면서 우리의 인간의 존재를 특성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우리는 신체를 상실한 존재 속에서 우리는 신체를, 물질인 그것을 기표를 통해서 찾으려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히스테리증이 뭔가요? 히스테리증적인 증상은 우리를 찾아온 물질적인 반응들인 것이잖아요. 팔이 마비가 됐어요. 혹은 두통이, 혹은 복통이, 혹은 신체에 어떤 이상한 무기력감이 찾아와서 그 신체의 물리적인 특성이 자꾸 느껴지는 것이죠. 자, 이 신체가 우리에게 자신의 물질로서의 존재를 주장하는 게 히스테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히스테리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나요?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진단명을 요구해요. 즉, 기표를 통해서 다시 이 신체를 망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는 신체가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스테리적인 증상에서 우리가 전형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건적인 특징은 결국 물질로서의 신체의 자기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로서의 신체가 어떻게 자기주장을 하는가. 자, 그렇다면, 자, 그렇게 신체가 자기주장을 할 때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다시 환유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강제하는 것인데, 그 방향성을
그 방향성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팔루스적인 방향성인데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아버지 판본이라고 불러요. 아버지 판본. 그러니까 남성 중심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문명은 그래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여성 중심적인 적이 없었어요. 상당한 일관성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강자가 항상 권력을 취한 거예요. 강자가. 남성이 지배하는 세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그렇기 때문에 남성 지배적인 세계에는 우리의 우리의 그 환유의 방향을 항상 남성 중심적인 방향으로 설정을 했는데, 환유가 어디로 흘러야 할지를 남성 중심적인 방향을 설정했는데 그걸 아버지 판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걸 라깡이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아버지는 프랑스어로 빼흐고 파더가 빼고 판본은 버전이잖아요. 버전. 프랑스어로는 벡시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합쳐서 빼벡시옹이라고 하죠. 빼벡시옹, 아버지 판본. 그런데 빼벡시옹은 붙여서 읽으면 무슨 뜻인가 하면 도착이라는 뜻이에요. 성도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이하죠. 왜 성도착과는 다른 신경증의 주체를, 즉 신경증의 주체의 욕망이 흘러야만 하는 방향을, 그 환유의 기표 연세가 나아가는 방향성을 아버지 판본이라고 부르는데 굳이 그것을 도착이라는 단어로 변주시키려고 했던 것일까?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충격적인 표현인 것 같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다 도착증자들이라는 거예요. 도착증자. 도착이란 게 뭔가요? 원래는 이걸 사랑했어야 되는데, 이걸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설정했어야 되는데 이걸 욕망하는 걸 도착이라고 불러요. 도착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어 있다는 거. 이게 성도착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미디어에서 등장하는 성도착자들을 판단할 때는 상식의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는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이 남자는 양말을 좋아해? 도착됐잖아요. 욕망의 대상이 도착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를 많이 좋아해요. 그렇다고 그걸 그 사람은 농담으로 변태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성도착자, 변태라고 부를 법적인 판단이나 의료적인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많이 좋아해요. 그것도 그냥 정상이라고 우리 간주하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많이 좋아하는 대신 마이크를 좋아해요. 그러면 도착이네.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인 거고. 자, 우리가 정상이라는 디렉션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정상이라는 디렉션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도착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라깡은 우리가 정상의 구조라고 부르는 신경증 역시 도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성충동은 무엇인가? 성차 없는 폴리모프, 파편성이라는 거예요. 다형성이 우리의 원래 성충동이라는 거예요. 이 다형성의 세계를 일종의 실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아버지 판본이 등장해서 이루가라고 했다면 이 원래 유아가 가지고 있었던 성충동을 하나의 다른 흐름으로 유통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이건 아버지 판본인 거예요. 아버지 판본의 성적인 충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 판본이 원래 우리의 신체가 가지고 있었던 성충동과는 관련이 없이 사후적으로 우리의 문명이 우리에게 강제한 것이라면 그건 성도착인 거예요. 그래서 빼벡시옹이라는 말이 모순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경증자들도 도착증자인 거예요. 신경증자들은. 그러니까 광의의 의미에서 신경증자 역시 아버지라는 인위적인 판본을 통해서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성도착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 판본. 자, 이런 설명은 아주 급진적이고 이런 설명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여성과 남성의 성차와 정상적인 성생활에 대한 신념을 붕괴시키죠. 자, 그렇다면 제가 설명 좀 더 이어나가 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아버지 판본의, 즉 빼그백시용의 반대편엔 뭐가 있을까? 어머니 판본이 있겠죠. 아버지 판본은 우리 모두가 신경증자들이 추구하는 것을 아버지 판본의 성적인 욕망의 환유적 흐름들이라고 한다면 어머니 판본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반대편에. 자, 그 어머니 판본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머니 판본을 우리가 성도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 판본을. 어머니 판본은 어머니를 사랑해서 어머니 판본이 아니고 아버지 이전 단계라는 의미에서 어머니 판본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듯이 성도착에서는 성차의 지식이 없어요. 성도착의 구조에서는. 실제 성도착의 구조에서는 남녀 성별의 구변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걸 뒤집어서 설명을 한다면 이래요. 그렇다면 성도착이 아닌 신경증에서는 성차가 지배하는 세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차도 백백시용처럼 원래 우리가 성적인 충동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구분되는 인위적인 설정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성차가 없는 세계를 그걸 어머니 판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등장하기 이전의 세계. 그래서 또한 성도착을 프로이트가 퇴행적인, 유아적인 상태의 충동을 추구하는 태도라고도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퇴행적이라는 표현을 프로이트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을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이후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지만 어쨌든 성도착은 그렇게 아버지 판본으로 한 방향으로 유형화되기 이전에 다형성의 세계 중에 어떤 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선택한 주체가 자신의 성적인 주입상스의 구조를 설정해내는 과정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성도착을. 그래서 성도착의 구조는 그래서 환유가 없어요. 환유는 언제나 디렉션을 설정해야 돼요. 그걸 환유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도착의 구조에서는 그런 팔로스적인 디렉션이 설정된 환유가 없기 때문에 성도착자들은 신경증자들보다 더 강한 쾌락을 얻는 거예요. 환유는 뭐예요? 항상 이것 다음에 다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힘판이야 라고 설명하면 끝나야 되는데 끝났어. 제가 한 방에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럼 쾌락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겠죠. 제가 지금 벌써 몇 년째 이 락강 강의를 하고 있어요. 매주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하러 그렇게 그냥 설명을 잘하면 그냥 한 3주 강의로 락강을 확 설명해버리면 그거 정말 뛰어난 강사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도착증의 강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된다면 환유가 없는 거죠. 그냥 은유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모든 게 끝나버렸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락강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의 얘기가 그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모르겠어. 이게 무슨 상술이야 이거. 아무리 들어도 또 들어야 돼. 이게 환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유의 세계가 그래요. 신경증자들은 그 환유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그냥 흰판이야 라는 말로 이해를 못해요. 흰판인데 어떤 판인데 뭐에 쓰이는 건데 왜 쓰이는데 그걸 쓰면 뭐가 더 좋은데 안 쓰는 것과는 뭐 어떤 차이가 있는데 계속 나가죠. 이럴 경우에 우리의 욕망은 항상 불만족 속에서 기능하게 되고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항상 내일의 팔로스를 기대하게 되는 방식으로 주입상스에 접근하는 것을 어려워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런 신경증자들의 세계는 주입상스의 온전한 실현이 불가능한데 반면에 그런 환유를 작동시키지 않는 도착증의 세계에서는 은유 속에서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은유 속에서. 그리고 그 은유는 부성적 은유와 다르게 그 기표가 지시하는 대상을 망각 속으로 처박아 버리질 않아요. 존재하게 만든다는 거죠. 도착에서는 그래서 단독적인 은유가 사용된다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독적인 은유. 즉, 내 신체가 하나의 기표로 은유가 돼요. 그런데 이 은유가 아주 일반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서 이 기표가 나의 신체를 망각으로 밀어넣지는 않아요. 그냥 이 기표는 나의 신체를 표지하고 그를 통해서 주입상스를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제가 지난 설명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단항기표가 이항기표에게 가서 주체를 대리해야 부성적 은유가 완성이 되고 상징계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단항기표는, 이 표지하는 기표는 이 이항기표에게 은유되는 거죠. 표지가 은유되어서 이 이항기표는
이 단항기표를 상징계 안으로 끌어들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항기표는 끝없는 환유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들이는데, 그런데 도착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항기표가 없다라는 거죠. 도착에서는 이항기표가 없고 이렇게 끝없는 환유와 보편성의 세계로, 법의 세계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이항기표가 아니라 아주 협소한 환상의 구조가 기표의 형태로 첫 번째 표지의 은유를 감당하는 수준에서 주입상수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의 주체는 물질성에 보다 가까운 주입상수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착증자들은 자신의 신체를 완전히 온전하게 고양이들처럼 감각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신체를 보다 가까이 접근해서 탐닉할 수가 있어요. 물론 신경증 내에서도 그런 접근성의 이 거리 간극의 구별들을 범주해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강박증자는 자신의 신체를 거의 못 느껴요. 남성들이 대부분 그런데 강박증자들은 자신의 신체를 거의 못 느껴요. 왜냐하면 신체가 완전히 망각됐기 때문에, 물질성이 자신을 주장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기표들이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표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신의 신체를 느낄 여유가 없죠. 반면에 누가 더 자신의 신체를 느끼나요? 여성들. 특히 히스테리적 구조의 여성들이 고통의 형태를 통해서건 아니면 온전한 만족의 형태를 통해서건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를 남성보다는 더 가까이서 느낀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징계가 덜 강박적으로 작동하니까. 상징계가 신체를 포획하는 그 강렬도가 남성들보다 덜하니까. 왜 덜할까요? 왜 여자는 언어에 덜 사로잡힐까요? 왜 여성의 신체는 남성의 신체보다 더 물리적인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될까요? 언어가 아버지 판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가. 남자애들은 아버지 판본의 언어를 도입하고 그것을 동일시해서 그것과 일치되는 데 큰 이질성을 못 느껴요. 나도 남자이니까 아버지의 법의 질서에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에 큰 이질성과 반감을 못 느낀다는 거죠. 하지만 여자아이들은 이 언어가 남자들의 언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히 이 상징계가 나를 온전하게 포획하는 것에 자신의 신체를 다 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적인 욕망은 남성적인 욕망보다 더 히스테리적인 구조에 가깝게 된다는 거죠. 즉 신체의 물질성이 보다 많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더 창조적이고 예술적이라는 거예요. 남성은 아버지의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복할 줄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기존에 존재하는 아버지의 부성적인 질서를 100% 수용해서 그걸 현실에서 반복하는 수준에서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여성은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아버지의 질서와 거리를 둘 수 있어요. 이건 나의 법이 아니야. 이건 남자들의 법이야. 라고 상징계의 권력으로부터 자신을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상징계를 교란시키기도 하고, 최선의 경우에는 상징계를 몰락으로 이끌어서 새로운 상징계가 등장할 수 있는 간극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가 될 때에는 그 생물학적 성별이 누구이건 간에 다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강의를 하면 그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런데 왜 역사적으로 예술가들은 다 남자냐? 여자가 예술가가 될 능력이 없어서 예술가가 안 된 게 아니고 될 기회를 안 주니까 못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성은 그게 이 가부장적 사회의 무시무시한 점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들어서야, 최근 몇십 년 사이에야, 한국 사회만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최근 몇십 년간 들어서야 여자가 미대에도 가고 예술가가 되는 것을 인정해주고 예술가로서 행세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주었지. 나의 해석을 보세요, 여러분. 시인이자 예술가이자 자기 발언하는 존재에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잔인한 폭력을 행사했었는지, 기껏해야 기생 정도 되면 사회적인 외곽지대, 사각지대에 존재한다 하고 시 쓰는 거 허용했던 것이지, 여성이 자기 주장하고 무언가를 창조하고 남성들의 질서에 대해서 반감과 거리감을 두려는 태도를 남자들은 수만 년간 요만큼도 허용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부장적 세계의 무서운 점이라는 거예요. 가부장적 세계가 얼마나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착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 판본이기도 하고 여성적 판본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팔루스의 디렉션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걸 물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신. 즉 도착은 하나의 기표를 통해서 자신을 표지하고, 이건 부성적 기표가 아니에요. 자, 이것도 물론 뭐 그게 무슨 기표냐, 그 무슨 단어냐, 무슨 문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대답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논리적으로 가정된 기표이니까, 논리적인 지금 사유를 여러분들에게 전개시켜 보여드리는 것이니까 특정 기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성적 기표가 있다면 도착적 기표가 있다는 거죠. 부성적 기표는 그것을 우리의 신체에 꽂고 우리의 신체를 망각시키는 방식으로 부성적 가부장적 세계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기능을 하는데, 도착적 기표는 우리의 신체를 꽂고 오히려 부성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차단해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에 개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렇게 꽂히기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도착적 기표가 있으면 이 도착적 기표를 더 단단한 환상성에 묶어두는 환상의 장치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착증자들을 바라본다면 각각 다 자기의 개별적인 환상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스타킹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코끝에 반짝이는 빛을 좋아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도무지 부성적인 세계 속에서는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성적인 충동 속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저 사람은 변태야, 왜 이렇게 뭐 밝혀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착증자들은 아닌 거예요. 그냥 신경증자들인데 노골적인 성적인 욕망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도착이다, 변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제가 이전에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성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야하다라고 말하는 이 개념조차도 결국은 부성적인 언어의 권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의미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야하다라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도착증자는 아닌 거예요. 이상하다라고 느껴야 도착증의 구조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착증은 그렇게 도착적 기표에 의해서 자신의 신체를 표지당한 상태에서 폐쇄회로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폐쇄회로. 우리가 신경증의 세계는 이전에 밀레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 신경증의 욕망의 구조를 보통 롱 서킷이라고 불러요. 롱 서킷. 롱 서킷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숏 서킷의 반대말이죠. 코 서킷이라고 부르는 것. 즉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단선을 말해요. 보통 전기회로가 있으면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전기회로가 이렇게 있으면 전기회로의 특징은 뭐냐면, 전기가 이쪽에서 들어가면 저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 긴 회로를 구성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의 유통망이 아주 원활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이걸 회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인데, 거기서 어느 부분이 상처가 나서 전선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뭐가 생겨나나요? 단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선. 그러니까 이 단선은 뭐 단절되었다는 의미의 그 단선이 아니고 짧은 서킷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 안에서 전기가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열이 발생해서 화재가 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단선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단선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긴 장선의 회로가 구성되는 장소가 있는데, 신경증의 세계는 이 장선이 구성된 회로예요. 장선이라는 건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이 어디론가 흘러가는 거,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잡으려고 하면 그 다음에 기표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적인 쾌락을 느끼려고 하면 벌써 성적인 쾌락의 주의사항은 그 다음 장소로 넘어가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걸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어떤 환유적인 질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환유적인 질서에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롱 서킷에는 리비도가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쾌락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항상 미래형인 거예요. 벌써 다음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약에 단선이 구성이 된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 도착적인 기표가 신체를 표지하는 방식으로 내가 어디론가, 나의 욕망이 어디론가 흐르는 것을 차단해 버린다면 나는 리비도의 집중을 경험할 수가 있죠. 자, 그걸 폐쇄회로 혹은 도착증의 단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착증의 단선이 일어나면 상징적인 아버지의 기표로 나아가는 길, 즉
팔로스로 나아가는 길이 차단당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도착증은 이런 거예요. 신경증 내부에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착증자는 신경증자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도착증자도 결국 환희적인 욕망의 구조를 가지고 사유를 할 수 있으니까. 도착증자도 결국은 정상적인 생활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그걸 차단하는 특수한 회로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예요. 차단 회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유가 작동되다가 환유를 정지시키는 도착적 은유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강렬한 회로를 하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표현들은 마치 무슨 성도착을 미화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모두 성도착자가 됩시다 라는 태도처럼 보이는데 이런 건 그렇게 안 돼요. 성도착의 구조 혹은 신경증의 구조는 우리의 말을 배우는 유아기의 단계에 설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 락강 공부했더니 성도착이 어마어마하더라. 나도 성도착 한번 해보겠다 라고 아무리 여성의 속옷을 가지고 뒹굴러도 안 돼요. 안 돼요. 신경증은 그렇게 안 돼요. 혹은 도착증자도 신경증자가 되지 않는 것처럼. 자, 그런데 이런 표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락강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락강은 그냥 한두 마디로 던지는 걸 제가 지금 거의 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걸 이렇게 확장시켜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악마의 미학이라는 책에서 발티스의 작품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 도착의 구조를 사용해서 어떻게 신경증자의 세계가 아버지의 지배로부터 자신을 우회시키고 빼돌리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질해 본 일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래요. 여러분 예술작품이나 혹은 종교의 성물을 한번 간주해 보세요. 종교적인 성물. 제가 그걸 물신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다른 책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예술작품이 물신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뭐 충분히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이게 흰 판이 아니고 고흐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린 적은 없지만 고흐의 작품이라고 쳐봅시다. 이 반 고흐의 뭐 자화상이에요. 이게 자화상이에요. 지금 여기 걸려 있어요. 그럼 여러분 수업이 되겠어요? 되나요, 여러분? 제가 반 고흐의 자화상보다 막강한가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다들 이거 보느라고 정신이 없지 않을까요? 이게 일단 그림을 몰라도 이건 일단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 넘는 것과 같은 장소에 있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거 옆에 놓으면 이걸 좋아하건 말건 신경이 쓰여서 강의가 안 되겠죠. 여러분 집중이 안 될 거예요. 이걸 물씬 효과라고 불러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의 사물이 우리의 환유적인 욕망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요. 우리의 상식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상식을 정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물씬 효과예요. 물씬 효과. 물신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물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유적인 질서가 차단당하는 것이죠. 자, 이건 예술작품의 경우였지만 성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작용이 일어나죠. 중세시대에 성물을 통해서 그 교회의 다양한 전략들이 어떻게 인간 세계를 교란시키려고 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렇죠. 교회에 가면 뭐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뭐 교회 가면 뭐 다 평범하잖아요. 그냥 뭐 큰 홀이에요. 그런데 뭐 중세나 그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에라도 지어진 교회 건물에 들어가 보면 일단 물씬 효과들이 가득하죠. 거기에는 아주 성스러워 보이는 조각상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성물들을 모셔 넣죠. 뭐 예수의 가시 면류관의 조각들 이런 것들을 가져오잖아요. 십자군 원정에서 가져오잖아요. 다 가짜이긴 하지만 어쨌든 진짜라고 말하고 가져오잖아요. 뭐 예수의 시신을 쌌던 그 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천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가지고 오잖아요.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가지고 오면 모두가 믿죠. 아니 그 신부님이 이게 예수의 가시 면류관의 끝자락에 있는 가시라는데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그거를 보관해 놓죠. 그게 이 옆에 보관되어 있는 한 성도들은 자신의 일상의 사유를 그대로 반복할 수가 없어요.
이 성스러운 물건이 내 공간에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내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나의 공간을 위협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면 와이프랑 부부싸움 한 거 마저 해야지. 뭐 이런 생각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내 앞에 지금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가 묻은 천조각이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뭐 이웃집 사람한테 뭐 집세를 뭐 올려달라고 해야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나의 상징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속적인 사고가 정지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성물 효과예요. 근데 그 성물 효과가 외람된 표현이긴 하지만 성도 착자의 페티시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도 착자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경증의 환유적 사유를 해요. 신경증의 환유적 사유를 하고 살다가 예를 들어서 성도 착자가 손수건의 성도착을 물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손수건만 딱 잡으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손수건이 모든 구조를 바꿔버려요. 손수건이 나에게 떨어지는 순간 난 더 이상 내 일상의 일반적인 구조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다 성적으로만 보이는 거죠. 물신이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물신은 팔루스가 지배하고 있는 세계의 질서를 완전히 차단해버리죠. 그리고 그 물신은 우리에게 이 팔루스의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쾌락을 혹은 주의상스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영역이건 혹은 성적인 페티시의 영역이건 그렇다라는 거죠. 혹은 예술작품의 영역이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이렇게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가 하면 바로 이 그 발티스라는 악마의 미학이라는 책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게 무엇인가 하면 결국 락강의 정신분석은 팔루스를 밀어내는 테크닉을 어떻게 우리가 창출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팔루스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고정관념의 세계가 어떻게 정지될 수 있는가? 고통 없이, 쾌락과 함께. 어떻게 쉽게 표현하면 우리를 지배하는 고정관념을 우리가 어떻게 잠시라도 밀어낼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밀어내고 그 밀어낸 공간에서 결국은 현재의 고정관념과는 다른 관념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가의 문제가 결국은 락강의 정신분석이 추구하는 일종의 정치학이자 철학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이 존재한다면, 철학적인 면과 정치학적인 면이 존재한다면 락강의 정신분석은 그걸 추구해요. 어떻게 팔루스를 정제시킬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전에도 강의에서 드렸잖아요. 정신분석이라는 것은, 내담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 일종의 공간을 물신화시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물신의 최초의 물신은 누가 되는가? 분석가 자신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담자의 물신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담자가 저 사람과 만나면 상식이 정지하는 것 같아. 이 사람과 만나기 직전에, 내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 직전에 나를 지배하고 있던 고정관념의 질서가 이 안에만 들어오면 딱 멈추는 것 같아. 잠시 팔루스로부터 나를 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그걸 물신화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분석가가 대상이로서 자신을 제시한다라고 락강이 분석가 담화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대상의는 뭐예요? 상징계에 의해서 포착되지 않는 것을 대상의라고 말해요. 즉 상징계에 저항하는 것. 그럼 뒤집어 말하면 뭔가요? 물신인 거예요, 여러분. 상징계의 환유의 질서를 정지시킬 수 있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팔루스의 지배력이 잠시 멈출 수 있도록 성물의 기능을 하는 것. 그게 물신이라면 대상 A로서 자신을 제시하는 분석가는 결국 물신적 기능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착의 구조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신경증자들 역시 성도착의 구조가 한 것처럼 주의상스와 함께 새로움을 창출해낼 수 있는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면을 제공하는 기계장치의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도식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성도착으로 돌아와서 성도착에 단항기표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 신체를 표시하는 기표 S1이에요. 이 S1이 신경증의 세계라면 S2로 가요. S2로 가면
팔로스를 지향하는 환유가 일어나요. 자, 이게 신경증에서 S1이 S2로 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도착증의 구조는 자, 이런 회로가 있어요. 도착증자들도 신경증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회로가 있어요. 하지만 도착증자가 어떤 특정한 성적인 문맥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S1에서 SX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SX는 환유가 없는 장소이고 부성적 기표가 누락된 임의적인 개별 기표의 장소이기 때문에 환상만이 존재. 이 환상의 기능은 이 S1을 보존하는 거예요. 신체와 연결되었다라는 이 S1의 연결의 감각을 보존해 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 SX의 장소는 S2의 장소보다는 굉장히 기이해요. 왜냐하면 보편자는 S2니까, 보편성을 지배하는 건 S2이니까 S2의 세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가능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세계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SX의 세계, 도착의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면 두 가지 특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성도착의 구조가 이 SX를 구성하는 방법, 즉 S1이 자신의 신체를 표지했고 그 표지된 신체의 기호적인 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착자가 환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두 가지 범주인가 하면 하나는 진정으로 개별적 범주인 거예요. 진정으로 개별적 범주라는 것은 여러분 성도착의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프로이트의 설명을 통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계실 텐데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어쩌다가 일단 어린아이라고 하지 말고 도착의 주체가 자 어쩌다가 여러분 제가 이 손수건 도착은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드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자 어쩌다가 손수건을 사랑하게 됐을까? 여자보다. 손수건만 있으면 너무 좋아하게 됐을까? 자 어린아이가 손수건을 좋아하게 되는 데에는 첫 번째 범주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쾌락을 탐닉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는 쾌락이 탐닉이 돼요. 어머니는 전지전능해요. 어머니는 자신의 신체를 장악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하나예요, 사실상.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해볼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뭉뚱그려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어린아이가 자, 프로이트가 이런 우화를 만들어내죠. 자, 이것도 설명을 위한 우화이지 일반성의 특질은 아닌데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거세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머니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성기가 남근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 아이는 극도로 불안을 느껴요. 물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신체와 접촉해서 남근이 없는 걸 지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남근이 없다라고 아이가 느낀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사고의 배후에는 남근이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즉 아버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남근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남근이 없다라는 걸 아이가 인지하는 순간 아이는 어머니의 성차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성차를 인식한다는 건 사회적 관념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성차를 인식하고 사회적 관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성별도 인식한다는 뜻이고 자신의 성별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내의 위치까지도 인지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어머니와 향유하던 쾌락을 포기당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와 함께 누워있는 아이는 어머니가 거세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어머니에게 남근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결국 팔루스의 디렉션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어린아이는 이렇게 어머니가 거세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방식으로 팔루스의 환유적 세계로 던져지는 것에 저항할 수 있을까? 다른 것에 집중하면 돼요. 어머니의 신체에 어머니와 함께 있었을 때 어머니가 거세되었다는 걸 보지 않기 위해서 시선을 돌리면 되는데 문득 거기에 손수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는 이 손수건을 물신화시키기 시작해요. 이게 남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남근이 있어요. 이게 남근이니까. 어머니는 거세되지 않았어. 부정할 수 있고 부인할 수 있어요. 이것에 집중하는 한. 왜냐하면 어머니의 신체 주변에 이게 발견이 되었었고 이게 나한테 무한한 안도감을 주었으니까. 내가 이걸 집중하는 순간에는 결국은 어머니는 거세되지 않은 거야. 그냥 부인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거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팔루스적인 환유의 세계로 가지 않아도 돼요. 가지 않아도 된다면 나에게 주이상스의 폐쇄 회로가 구성이 되는 거죠. 이 손수건을 중심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이 손수건과 함께 주이상스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경우에 손수건이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뭐 여성의 속옷이 되죠. 어머니의 신체 주변에서 발견되는 속옷, 스타킹, 양말, 머리카락,
여러 가지 신체 주변의 사물들이 물신으로 기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우발적인 방식이고 이건 개별적인 방식으로 선택된 물신들인데 이것과 조금은 다르게 물신이 구성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인가 하면 언제나 아버지의 법을 가정하고 그것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물신이 구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결국 법 자체가 물신이 되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어떤 실질적인 물신을 갖고 있지 않은데에도 불구하고 도착의 구조를 성립시킬 수 있는 주체들이 있어요. 그 주체들은 어떤 주체들인가 하면 법에 집중해요. 법에 아주 많이 집중하고 법은 뭐야? 어머니와 나를 분리시켰던 아버지의 법이잖아요. 그럼 법에 집중하면 강박증자가 되면 되는데 강박증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착증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에 집중하는 이유가 법이 붕괴되는 지점에 주목하기 위해서이니까. 그래서 법을 위반하고 붕괴시키는데 온 사력을 다하는 도착의 구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붕괴 지점 자체를 폐쇄회로로 구성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법이 붕괴되는지에 집중하고 그 붕괴되는 지점을 하나의 판타즘으로 구성해내는 것이죠. 자, 이런 도착증은 우리가 흔히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저건 타락이야, 저건 변태야라고 흔히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형식이 항상 분리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 첫 번째 물신적인 구조가 이 두 번째 법에 대한 위반의 집중의 구조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실행되거나 실현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자면 마조이즘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조이즘. 자, 이 마조이즘에 대해서 락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그 인용문을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군요. 자, 인용문을 읽어드릴게요. 자, mes enfants, il y a tout de même quelque chose de tout à fait radical, c'est l'association. Donc, ce qui est à la base, à la racine même du fantasme, de cette gloire, si je puis m'exprimer ainsi, de la marque sur la peau, où s'inspire dans ce fantasme ceci qui n'est rien d'autre qu'un sujet qui s'identifie comme étant objet de jouissance. 번역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마조이즘과 사디즘 여기에는 그럼에도 아주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토대와 근저에 있어서 환상에 관련된 것 속에서의 연접인데요. 연접이 뭐냐면 association, 연접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피부 위에 표지된 표지의 영광에 대한 연접입니다. 자, 이처럼 피부 위에 표지된 곳의 환상 속에서 주체는 영감을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주이상스의 대상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주체입니다. 자, 그 쉽지 않은 표현인데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선 먼저 피부 위에 표지된다. 자,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신체를 표지하는 단항기표예요. 우리의 신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표지해 주죠. 그러니까 상징계가 일단 들어와야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일단 나는 내 신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표가 필요해요. 그 기표가 자, 피부 위에 표지된 기표. 마크예요. 마크, 표지가 된다는 뜻이죠. 저는 이걸 다른 강의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베스티지움이라고 부르죠. 베스티지움. 즉 성스러운 흔적이라고 보통 기독교에서 표현하는 그걸. 성스러운 흔적. 우리의 신체가 거기에 있었다. 이 베스티지움은 원래는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신체가 있었던 그 흔적을 베스티지움이라고 불러요. 그것이 그러니까 아주 가장 성스러운 존재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걸 흔적으로 남기고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베스티지움인데 저는 그걸 정신분석의 이론으로 도입을 해서 결국 기표가 우리의 신체를 표지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에 대해서 락강이 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표지의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영광이란 글로리라는 거죠. 글로리. 영광인 것은 결국 왜 영광인가 하면 나의 존재가 표지되었고 그것이 주입상수로서 인지되었기 때문에 영광인 거예요. 글로리라는 거예요. 글로리. 자, 그런데 그 표지는 영광인데, 영광스러운 곳인데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주입상수가 표지되었기 때문에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이 표지되어서 나를 상징기 안으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영광이기도 한데,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뭔가 하면 연접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소시아시옹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소시아시옹. 여러분, 아소시아시옹이 무슨 단어로부터, 어소시에이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 어소시에이션이면 뭔가요, 여러분? 어소시에이션은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요? 협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장소를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부르죠. 아소시아시옹. 그런데 자유현상도 리브 아소시아시옹이에요. 리브 아소시아시옹이라고 불러요. 자유현상 다 아시죠? 정신분석에서 자유현상 하잖아요. 자유현상이 뭔가요? 뭐 아무 생각 없이 말하게 하는 것. 아무 생각 없이 말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자유현상, 보통 자유현상을 하려면 이 카우치에 눕혀요. 왜냐면 뭐 빳빳이 앉아갖고 이게 눈 또렷하게 뜨고는 자유현상이 잘 안 되니까 눈을 감게 하죠. 감게 하고 자 말해보세요. 뭐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자, 긴장 푸시고 계속. 근데 자유현상은 혼자 안 돼요. 대부분 혼자 하기 힘들어 하시니까 분석가 역시 같이 자유현상을 하죠. 그냥 아무 말을 막 계속 해버리는 거예요. 덥죠. 더우니까 휴가를 갈까요? 휴가는 뭐 몇 월에 가나요? 몇 월에서 월은 달인가요?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다 보면 자유현상 안으로 들어와요, 내담자가. 근데 이 자유현상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바에 근거해서 해명을 해보면 이렇죠. 자유현상을 하는 이유는 팔루스의 환유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예요. 팔루스의 환유는 디렉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화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밀어 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있는 방식으로만 말하게 만들어요. 그게 팔루스가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이고 상징계가 우리를 억압하는 방식인데, 그러한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를 다난기표의 지점으로, 즉 주입상스가 최초로 표지되는 지점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이 자유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상이라는 번역은 아소시아시옹, 즉 어소시에이션에 대한 번역인데, 그 연상을 여기서는 제가 연접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연접. 그렇다면 자유연상은 하나의 기표에서 다른 하나의 기표로 넘어갈 때, 즉 환유될 때 팔로스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인용문에서 주입상스에 표지된 것, 즉 피부 위에 표시된 표지의 영광에 대한 연접이라고 말하는 것은, 피부 위에 뭔가가 표지되면 이 기표가 다른 기표에 연결되는 걸 아소시에 되는 것을 연접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하나의 기표가 다른 하나의 기표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 인용문에서 연접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인데, 자, 이것을 통해서, 이 연접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라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체는 영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체가 영감을 얻는다. 인스피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체가 영감을 얻어요. 즉 신체에 표지된 기표에서 다른 하나의 기표로 연접이 되면, 아소시아시옹이 일어나면, 연상이 일어나면, 이건 무의식의 연상이죠. 내가 말로 하는 연상이 아니라 이미 나의 무의식의 구조가 하나의 표지된 기표로부터 다른 기표로 나를 연결해 가는 거니까 무의식의 연접인데, 연상인데, 여기서 주체는 어떤 영감을 얻게 될까요? 두 가지 영감을 얻게 되겠죠. 첫 번째는, 이게 만약에 신경증의 세계라면 하나의 기표에서 다른 하나의 기표로 주체가 대리되니까 어떤 영감을 얻게 되나요? 억압된 존재로서 영감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나의 성차에 대한 인지를 실현하겠죠. 나는 남자구나, 나는 여자구나, 나는 한국인이구나, 나는 이 집안의 뭐 몇 번째 누구구나 라는 그런 영감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 영감을 얻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또한 뭐가 일어나나요? 대타자의, 즉 어머니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욕망의 대상으로서 자신을 설정하게 되죠. 어린아이들은 다 그렇게 자신을 설정해요. 나는 저들의 욕망의 대상이야. 만약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는 아주 불행한 환경 속의 아이라면 다른 누군가를 설정하죠. 하나님을 설정하든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어떤 환상 속의 인물을 설정하든지 묘사하는 그 동화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예외 없이 등장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자, 인터넷 연결이 지금 갑자기 끊겼네요. 자, 잠시 천천히 진행을 할게요. 인터넷 연결 다시 될 때까지 한 뭐 1, 2분 걸릴 것 같은데 안 되면 다시 이걸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 자, 그 키다리 아저씨 누구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어린 소녀가 부모로부터 혹은 누구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뭐 예를 들어 신데렐라도 마찬가지죠. 사랑받지 못하는 어린 소녀가 누구의 사랑을 받나요? 요정의 사랑을 받죠. 혹은 키다리 아저씨의 사랑을 받죠. 누구든 어린아이는 대타자를 설정하고 대타자의 욕망의 대상으로 자신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자, 영감을 얻는다, 인스피레이션, 앙스피카시옹을 쌍스피한다라는 것은, 영감을 스스로 얻는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는 언제나 대타자의 대상으로서, 주입상스의 대상으로서 자신을 설정해요. 궁극적 쾌락의 대상으로 자신을 설정하려는 경향이 있죠. 자, 그런데 이 S1과 S2로 나아가는 자, S1과 S2로 나아가는 이 흐름이 신경증일 경우에 이 S1이 표지되었고, 그 다음에 피부에 표지된 그 영광이죠. 그것이 아소시아시옹 되는 과정에서, 연접되는 과정에서 S2로 나아가면, S2라는 것은 연접되는 과정에서 S2로 나아간다는 것은 팔루스의 디렉션으로 나아간다는 것이고, 부성적 은유가 일어났다는 뜻이죠. 자, 그럴 경우에는 이 아이는 자신의 좌표 설정과 함께 대타자의 주입상스의 대상으로 자신을 설정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 주체가 영감을 얻는 방식은 성차에 근거한 방식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신체에 가해진 기표의 표지가, 이 마크가 신경증에서가 아니라면 S2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X로 가죠. SX로 가면 이 SX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영감인가요? 도착적 영감인 거예요. 이 리비도가 집중되는 영감인 것이고, 이 영감, 이 인스피레이션에서는 부성적인 특징이, 가부장적 특징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이 인용문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아소시아시옹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거. 연상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방식은 부성적인 방식으로 일어나고, S1과 S2로 이어질 때에 부성적인 은유의 방식으로 연접이 일어나고, 두 번째 방식은 도착적 방식이라는 것이죠. 즉 S1에서 SX로 이어지는 방식이고, 여기서는 부성적인 억압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환유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연접은 도착의 폐쇄 회로 속으로 가두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두어지기 때문에, 일종의 도랑이 쳐지기 때문에 리비도가 집중되어서 만족이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조히즘에서는 어떤 연접이 일어나는가? 도착의 주체를 일단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구체적인 마조히즘의 주체로 데려가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래요. 마조히즘의 주체는, 마조시스트는 어떤가요? 폭력을 당하면서 쾌락을 향유하잖아요. 그거 참 특이하다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조금 이어지는 설명에서 여러분들 경악하실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보편적 질상세의 구조가 마조이즘이에요. 우리 모두는 맞는 걸 좋아해요, 사실은. 자, 왜 그런가? 자, 마조이즘의 주체는 일단 도착의 구조에서만 살펴본다면, 보편적인 영역으로까지 가지 말고 이래요. 일단 자신의 신체를 표지하죠. 이게 단한 기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몸뚱아리가 여기 있다라는 걸 표지해요. 그리고
이 표지를 오히려 물신화시켜요. 이걸 물신화시키기에 내 신체가 여기 있다를 더 내가 인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를 때는 볼을 꼬집어 본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꼬집어 보는 거야. 고통을 주는 거죠. 내 신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내가 폭력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확인받는 거예요. 자, 이게 마조이즘의 근본적 구조인 것이죠. 그게 육체적인 고통인 건, 심리적인 고통인 건, 어쨌든 어떤 종류의 폭력 속에 자신을 던져넣는 걸 마조이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아무나 때리면 안 돼요. 그게 마조이즘의 특징이에요. 마조이스트들은 누구에게 맞기를 원하는가? 대타자에게 맞기를 원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권력자에게 맞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동네 뭐 꼬마들에게 날 좀 때려줘라고 해서 마조이스트가 절대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조이스트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에게 폭행을 당하길 원해요. 왜일까요? 최고의 권력자가 대타자이니까. 근데 그 대타자를 발견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왜냐면 그건 추상적 존재잖아요. 최고의 권력자는 추상적 존재이니까, 상상 속에서만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존재이니까 그 대리인을 찾는 거예요. 대리인. 가장 테크니컬하게 이 최고 권력자를 재현해 줄 수 있는, 무대 장치화 시켜줄 수 있는 테크니션을 찾는 거죠. 그래서 마조이스트들이 세디스트를 찾는 거예요. 도착을 이해하는 사람. 왜냐하면 세디즘 역시 마조이즘의 뒤집힌 반문이니까. 세디스트 역시 마조이스트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마조이즘이 왜 자신을 고통에 내어주면서 대타자의 폭력의 행위의 대상이 되려고 할까? 왜일까요? 자, 조금 전에 도착의 구조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가 상징계 아버지의 부성적 은유의 세계로 들어가면 신경증자가 되어서 환유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쾌락을 실현하지 못해요. 항상 내일 일어날 것으로만 간주되는 쾌락, 팔루스는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에 나에게 만족을 주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누가 만족을 주느냐? 아버지, 그 상징적인 아버지 이전에 존재했던 권력자가 자신에게 만족을 주겠죠. 상징적인 아버지에 대립해서 상징적인 아버지와는 다른 또 다른 대타자가 나에게 만족을 주겠죠. 그렇다면 그거는 거세되지 않은 어머니일 수도 있고, 그에 준하는 막강한 권력자일 수도 있겠죠. 그에 반해서 상징적인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가 상징적인 아버지에게 굴복했던 이유는 뭔가요? 보편성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가 상징계의 법을 받아들인 이유는 이 집안에서는 나만 어머니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내 동생들도, 내 형과 언니와 누나들도 포기했다라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포기하는 거예요. 즉, 법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법의 보편성은 누구에게까지 적용이 되는가 하면 아버지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권력자 그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상징계 안으로 들어간 이 주체는 법의 대타자를 어떻게 간주하는가 하면 저 사람도 거세되어 있다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모든 권력자가, 모든 대타자가 역시 법 안에 들어와 있어. 이게 상징계인 거예요. 이 법을 초과하는 그 누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법 안에서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상징계의 아버지에 대립하는 도착증의 대타자는 어떤 특징을 갖는가 하면 법 위에 있어요. 법 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 도착의 대타자가 도래했다라는 걸 아이가 인지하게 되죠. 주체가 인지하게 되죠. 그래서 법 위에 있는 권력자를 출현시키는 게 아주 중요해요. 도착의 구조에서는. 마조이즘이 바로 그걸 원해요. 그래서 마조이즘은 그냥 맞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비열하고 비참하고 비상식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걸 원해요. 왜냐하면 상식적인 체벌은 상징계 아버지만 불러올 뿐이에요. 상식적인 체벌은. 이 상식을 무너뜨려야 돼요. 상식을 무너뜨려야 상징계의 아버지가 붕괴되고, 상징계의 아버지가 붕괴되어야 그 뒤에서 도착의 대타자가 고개를 내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조이스트는 도착의 구조를 이해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세디스트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도착의 주체는 자기 자신을
상징계를 넘어서는 폭력적인 상식을 초월하는 권위자의, 권력자의, 대타자의 주이상스의 오브제로, 대상으로 자신을 내어주려고 하죠. 자, 이게 마조이즘의 특성이에요. 마조이즘의 특성. 자, 반면에 세디즘은 어떤가 하면, 세디스트들은 똑같은 구조인데 마조이스트의 역할을 하는 대신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디스트라고 해서 마조이즘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선택지가 달랐을 뿐인 거예요. 위치가 다른 거예요. 나는 맞는 자가 아니라 때리는 자의 위치에서 절대적 권력자를 불러내는 역할을 할 거야 라고 규정되었을 뿐인 거예요. 세디즘과 마조이즘은 똑같은 환상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한 짝인 거예요. 그래서 세디스트는 마조이스트가 필요하고 마조이스트는 세디스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징계의 아버지를, 결국은 상징계의 아버지를, 우리를 상징계의 환영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어떤 종류의 상징계의 환영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속이는 자, 기만자라고 할 수 있다면, 자, 우리 모두를 동일한 환상 속으로 속이는 자인 것이잖아요. 기만하는 자인 것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 상징계의 아버지의 속아주는 방식으로 상징계 안에 들어가서 길을 잃지 않고 팔로스의 디렉션을 고스란히 따라갈 수 있다면, 성도착의 구조는 여기도 속지 않는 자인 거예요. 상징계의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가 거세당했다라는 그런 환상에 속지 않는 자인 거죠. 그리고 속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되나요? 속지 않으면 방황을 하게 되는데, 성도착은 속지 않았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정신병의 특징과 다른 거예요. 정신병자들은 속지 않았기 때문에 방황해요. 반면에 도착증자들은 속지 않았지만 방황도 하지 않아요. 자신의 폐쇄 회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똑같은 장소로 돌아가는 거죠. 성도착의 주체들이 표현하는 방식은 언제나 똑같은 욕망의 구조인 것이니까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마조이즘과 세디즘의 전환 가능성은 실제로 전환한다는 건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전환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욕망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걸 신경증까지 확장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신경증까지 확장시켜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제가 이따금씩 언급해 드리는 그 루이스 캐롤의 사례로 요 설명을 일단은 마무리를 해볼게요. 소아성애. 흔히 롤리타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 성적인 욕망의 구조의 대표적인 사례가 루이스 캐럴이 누구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썼던 영국의 문학가인데, 제가 이전에 다른 강의에서도, 그리고 발티스를 다룬 그 악마의 미학에서도 루이스 캐럴 얘기를 언급을 했었는데 굉장히 기이한 존재예요. 그리고 소아성애가 어떻게 사실상 마조이즘과 닿아 있는지를 아주 전형적으로 대변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 루이스 캐럴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이래요. 루이스 캐럴이 어린 아이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만 쓰죠.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그런 구조인 거예요. 어린 아이들의 세계예요. 어린 아이들의 세계, 그리고 모순된 세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세계. 거기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논리가 정지되는 지점을 아주 매혹적으로 설정해 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도착의 구조인 거예요. 왜 도착의 구조인가 하면, 말씀드렸잖아요. 부성적 은유의 세계에서는 팔로스라는 의미와의 디렉션이 있기 때문에 논리가 정연해요. 논리가 정연하지 않으면 그건 실패한 환유로 봐요. 그런데 루이스 캐럴의 문학 작품에서 등장하는 것은 환유가 실패하는 지점들인 거예요. 환유가 실패하는 지점들에서 발생하는 쾌락들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문학 작품이 거의 뭐 대놓고 보여주고 있죠. 그게 문학 작품 속에서의 도착적 구조라면 실제로 루이스 캐럴의 삶 또한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루이스 캐럴은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등장하는 문학 작품만 썼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좋아했는가 하면 어린아이들의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죠. 그러니까 6세에서 8세, 7세, 뭐 9세 이 또래의 아이들의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점점 이 루이스 캐럴이 아이들의 누드 사진을 찍기 시작하죠. 그런데 뭐 그 이후에 다른 어떤 성적인 폭행이나 이런 추행은 없었으니까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동네에서 어린 아이들의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는 이상한 아저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루이스 캐럴의 가족들이 후세들이 그 사진들을 다 불태워버리죠. 그래서 남아있는 몇 점의 사진들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헐겁게 옷을 걸치고 있거나 아예 벗고 있는 사진들인데, 자, 이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뭐 소아성애자냐라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그 루이스 캐럴이 어린아이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있어요. 그 기가 막힌 편지들이에요. 사랑의 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큰 어른이 7세, 8세 아이들에게 우정을 토로하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와 얼마나 좋은 우정을 나누고 싶고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끝도 없이 편지로 전달하죠. 아이들은 그걸 뭐 다 이해하지도 못하겠지만 이 사람은 그걸 아주 탐닉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린아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의 욕망의 구조는 어른이, 대타자가,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했을 때의, 즉 대타자의 욕망의 대상이 되었을 때의 기억이 이 사람의 욕망의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본인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본인은 이미 다 컸어요. 이미 아버지의 나이가 됐어요. 그러면 자신이 그 구조를 탐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도된 방식인 것이죠.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의 어린 시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훨씬 많이 독차지했던 것은 아버지와 성별이 다른 존재였던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자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여자아이에게 온갖 종류의 그 연사의 편지를 보내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의 뒤집힌 판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롤리타 컴플렉스 혹은 소아성애의 판본이에요. 그 본질적인 구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조이즘의 구조와 아주 유사해요. 마조이즘의 구조와.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조금 뒤에 다음 주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릴 테지만 프로이트가 말하는 그 아이가 매맞고 있는 환상, 프로이트가 많이 전개시키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사례로서 언급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내담자들, 특히 남자 내담자들에게도 발견되는 그 매맞는 아이의 환상은 무엇인가? 결론은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의 환상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싶어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모두는 대타자의 주입상수의 대상이 되고자 한다는 거죠. 왜 그냥 사랑을 받지 않고 매를 맞는가? 매를 맞는 건 사랑이라는 부성적인 은유의 상징계의 법과 질서의 체계로부터 빠져나가는 초과를 설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 맞는 게 더 강렬하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받는 건 이거예요. 그냥 욕망의 환유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냥 사랑받는 건.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매를 맞는 환상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바로 그 부성적인 은유가 즉 단한기표가 이한기표에게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한기표가 즉 S1에 의해서 표지된 신체가 SX로 나아가는 도착의 환영적 구조로 폐쇄회로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미지를 설정할 때 우리에게 발생하는 환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간 주체에게 발견되는 그 매맞는 아이에 대한 환상은 결국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상징계가 부성적 은유가 실행되기 이전 단계에서 대타자의 주입상스의 대상이 오브제가 되고자 했던 현상을 반복해서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케이스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프로이트의 사례에서도 충분히 언급이 되었고 그걸 다루는 락강의 논증에서도 설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아이가 나는 아니라고 주장하죠. 그 케이스를 프로이트가 분석을 해봤더니 그 내담자가 누군가가 매맞고 있어요 라고는 해요. 어린아이가 매맞고 있어 라고는 하지만 그건 나는 아니에요. 절대로 나는 아니에요. 억압이 일어난다는 거죠. 절대로 나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나라고 인정하면 부성적 은유가 일어난 세계 이전으로 가는 것이니까 나에게는 너무나 음란하고 외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만은 내가 막는 거예요. 나의
무의식이 억압된 신경증자의 무의식이라면 나는 매 맞는 아이의 위치까지는 가고자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어머니의 쾌락의 세계로 내가 통과되어 가버리는 그러한 현상이니까 거기까지 가고자 하지는 않아요. 차단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프로이트에게 아이가 매는 맞는데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억압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마지막 억압을 부성적 은유라고 불러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착에선 이 마지막 억압이 없다고 했죠. 이 마지막 억압이 없으니까 도착에선 어떻게 되나요? 아, 그거 나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매 맞고 싶어요. 그게 마조이즘인 거예요. 마조이즘의 두 얼굴인 것이죠. 도착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나예요. 나 매 맞아요 라고 말하고, 신경증에선 분명히 나는 매를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가 매 맞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도착과 신경증이 어떻게 마조이즘을 다루는가의 문제인 것인데, 근본적으로 마조이즘은 공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조이즘의 특성은 결국 대타자의 주이상스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주체의 욕망의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착은 비교적 단순하다는 거예요. 우회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도착은 비교적 노골적이고 단순해요. 즉 우리의 성충동의 근본적인 모습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신경증은 복잡해요. 억압이 여러 차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전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뭐가 뭔지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전 다른 많은 수업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여성이 50대의 남성을 극도로 혐오해요. 자, 이건 여러 번의 전도가 결과지어진 현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성충동이 너무 강한 여자였던 것일 수도 있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 대한 성충동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걸 억압하기 위해서 아버지 나이대의 남자를 극도로 혐오하는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한 번 더 뒤집힐 수도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무한해요. 아버지에 대한 성충동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아, 이건 이상하지 않나요? 억압해야 되는데 아버지에 대한 성충동이 굉장히 강했다면 그걸 외면하고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사랑이, 효심이 강한 딸이 됐을까? 아버지에 대한 혐오를 다시 또 한 번 억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고정관념을 허용하는 다양한 담론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효심이라는 담론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를 위한 성충동을 다른 방식으로 2번, 3번, 4번 전도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강의들을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알레고리아의 존재이다. 그러니까 우화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화는 2가지가 있다는 거죠. 신경증의 우화가 있고 성도착의 우화가 있어. 성도착도 그 자신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우화라는 거예요. 성도착도 결국 신체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거를 어떤 환상 속으로, 물신이라는 환상 속으로 설정된 환상 속으로 밀어 넣었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우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2가지 우화에서 신경증에서의 지배적인 권력은 모랄리스라는 거예요. 트리폴로지아라는 것이죠. 즉 도덕적 권력이 신경증의 알레고리아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 도덕적인 알레고리아의 지배를 초자라고도 불러요. 반면에 도착증의 알레고리아, 우화는 모랄리스가 없어요. 모랄리스가 없고 오히려 리테라스라고 부르죠. 문자 그대로의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문자 그대로의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기표가 신체에 꽂히면 그 기표는 그냥 그 기표 그 자체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왜곡이나 우회도 경험하지 않고 그 기표는 그 기표 자체로 주입상수에 접근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착증에서의 우회는 리테라스와 알레고리아의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고 신경증의 수준에서의 은유는 부성적인 은유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리테라스로부터 알레고리아 그리고 모랄리스까지 가요. 그게 신경증이 마지막에 도달하는 장소인 것이죠. 즉 도덕적 판단의 장소에서 우리의 욕망을 규정하고 억압하려는 태도,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디인가 하면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리테라스, 알레고리아, 그리고 트리폴로지 또는 모랄리스, 이 세 개는 중세 성서 해석학이, 제 다른 강의 들으셨던 분은 아주 익숙하실 거예요. 중세 해석학이 전제로 하는 성서 해석의 4가지 주요 단계 중에 첫 번째 3가지 단계인 거예요. 성서를 이렇게 해석하라 라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안하고, 그 이전에 다른 성서 해석학자들도 주장했던 성서 해석의 가장 올바른 방식인데, 이 3가지에는 올바름이 없다라고 중세는 이야기하죠. 마지막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아나고지아의 해석학인 거예요. 아나고지아의 해석학을 정신분석은 추구한다는 거죠. 우리는 해석된 존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해석이 되고, 그게 어떤 세계인가 하면 도착의 세계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이 되고 그 세계가 우화를 형성해요. 그게 도착의 세계예요. 그 도착의 세계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 더 나아갔다기보다는 더 한 발짝 더 많이 억압이 된 것이 신경증의 세계예요. 그 신경증의 세계는 몰랄리스까지 가요. 즉 트리폴로지아까지 가죠. 즉 도덕적 규범의 세계로까지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요. 그런데 성서 해석학은 그 도덕적 해석학의 세계가 우리를 지배한다면 그건 올바른 성서 해석의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성서 해석이라고는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그 성서의 해석학을 그냥 존재 해석학이라고 불러도 좋을 거라고 제안을 드려요. 결국 우리 존재에 대한 해석학인 거예요. 정신분석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성서 해석학이 우리에게 그것을 암시하듯이 정신분석의 존재 해석학도 신체 해석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것은 결국 아나고지아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아나고지아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신비주의적 해석인 거예요. 신비주의적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해석을 버리는 해석인 것이죠. 그게 정신분석 해석이라는 것이죠. 자, 그 해석학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성도착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